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치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장남의 과거 댓글에 대해선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며 사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나흘 전 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 후보가 강조하는 내란 종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에 처벌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강요들 사이에 숨어 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 있어요. 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죠. 이 후보는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던 약속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중대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게 정의로운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엄하는 날 밤에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야지,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왜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경제정책에선 인공지능을 모든 산업 분야 전반에 도입하고 민간과 정부가 합쳐 모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고 지역화폐와 추경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강원과 충북 지역을 찾아 유세하며 막판 부동층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장남의 과거 인터넷 글 논란엔 과한 표현을 올린 건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충청과 경북 등 이른바 경부선 라인을 따라 집중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경기 평택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와 세종, 대전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이어 내일은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을 찾아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와 충청, 강원을 돌며 90시간 논스톱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경쟁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경제를 살리려면 퇴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김문수 후보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더러운 입과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무자격 파렴치 그때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어 일자리 중심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대전환 정책 MS 노믹스를 발표해 차별화에 나섰는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잠재 성장률 3%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성장은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는 분배와 복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 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나흘 연속 외박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24박 25일간 민심 탐방으로 역전을 일궈낸 2010년 경기지사 선거 사례를 재현하겠다는 건데 세밀의 민주당 인사들도 유세에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김문수와 함께하고 있는 김 후보는 유세 내내 계엄에 사과한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비상계엄 선포로 도망다녔던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돼도 계엄 선포는 절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우리 국가를 편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다짐을 담아. 부실한 선거 관리로 논란을 빚은 선관위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며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90시간 논스톱 외박 유세를 벌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 이후에도 전국을 돌며 막판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틀째 강원도에 머무르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뒤 경북으로 내려가는 동해안 유세를 펼칩니다. 김 후보는 홍천군에서 일정을 시작해 속초시를 들른 뒤 강릉시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동해안을 따라 경북 울진과 포항을 방문합니다.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 사고 순직 장병을 조문하고 저녁에는 경주시에서 합동 유세를 진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인천 월미도에서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안양과 수원 등 순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대선 레이스 막판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혔던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범보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사표 방지 심리와 함께 이른바 저수지론 등의 3자 구도 속 희망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점부터 범보수 최대 화두는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화합하고 더 또 우리 당만이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공동정부와 개헌을 고리로 이낙연 전 총리 측 지지를 끌어냈지만 사전투표 종료 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애초 선거 전략상 판배를 타기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꽃꽃문수 이미지 등 윤 전 대통령 그림자가 짙다고 평가됐던 김문수 후보. 반면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이 윤석열 정권 창출 공신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는 점을 거론하며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선거가 1강 1중 1약 구도로 흐르면서 완주에 따른 범보수 내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졌다는 측면도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 당에 새로운 지지층을 편입시키고 대선과 지선이란 전국 단위 선거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를 통해 가지고 생사를 잘라내듯이 도려낸 것이거든요. 표의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는. 단일화 골든타임을 넘긴 국민의힘, 자연스레 표로 인한 단일화를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후보 주요 공약과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끈을 놓지 않는 동시에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는 의미의 준찍명으로 사표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최대한 수용하고 일각에선 이준석 후보의 완주가 물을 가둬두는 저수지처럼 이재명 후보로의 2030 중도층 표 유입을 일부 막을 거라는 저수지론도 제기됩니다. TV토론에서 불거진 여성 신체 폭력 표현 인용을 두고 이준석, 이재명 후보 사이 발생한 충돌도 변수로 꼽힙니다. 김 후보는 설전에 거리를 두는 가운데 양측 모두의 악재로 작용하면 득표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제의 발언을 인용한 이준석 후보가 언어 폭력과 여성 혐오를 자행했다면 그 발언을 실제로 했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혐오와 폭력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물론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고 남은 기간 이준석에서 김문수로의 온전한 지지세 이동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단일화 꼬리표를 뗀 두 후보, 굳어진 3자 대선 구도가 막판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 논란 이후 후보들의 여성 공약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여성가족부를 두곤 후보들 간 입장차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혐오 발언을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을 겪고 있어 여가부를 폐지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남성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을 이유로 좀 불이익
또 차별을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은 성차별하면 남성이 차별받는 그런 경우도. 이재명 후보 측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띄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란을 빚은 이준석 후보와 차별화를 앞세워 여성층 표심 공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권 신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여가부 존폐에는 유보적입니다. 공약집을 통해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인구 청년 가족부 신설을 제시했는데 기존 여가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없애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를 무조건 확대하자 이것도 아니고 가정,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 정부의 역할을 섬시하고 또 더 확대해 나가고.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축소를 1순위 공약으로 내건 상황입니다. 전통적 지지층인 20대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 부처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처들은 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성평등 부총리를 신설해 여가부 장관직을 겸임하도록 하겠다며 가장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가 추진됐지만 구 야권과 여성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15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부처의 운명이 갈리게 된 건데 여성 신체 발언 논란으로 또다시 여가부 존폐가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인공지능 AI는 혁신의 엔진이고 연구개발, R&D는 혁신의 연료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 21대 대선 후보들은 AI와 R&D 분야에서 어떤 공약들을 내놨을까요? 고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에게 무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데이터 센터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100조 원 AI 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AI를 연결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 AI 관련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AI 융합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뛰어난 AI 인재를 20만 명 양성해서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예산보다 규제 혁신에 집중합니다.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 AI 생태계 구축을 돕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AI 역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돼 논란이 컸던 연구개발, R&D 분야에서도 주요 후보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예산 확대보다는 연구 성과 보상 등 연구자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AI와 R&D. 이재명 후보는 국가 주도형 대규모 투자. 김문수 후보는 민간 투자와 원전 인프라. 이준석 후보는 연구자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1,54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36.9%를 기록했던 지난 대선보단 2.1%포인트가량 낮지만 31.3%를 기록했던 지난 총선보단 높고 역대 두 번째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56.5%를 기록한 전남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25.63%에 그친 대구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성북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20대 여성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반으로 접힌 기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해당 투표자가 다른 사람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회송용 봉투에 넣은 걸로 보인다며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선거 우려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남녀 2명이 몰래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졌고 인천에서는 선관위 제지에도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참관인이 체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손에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푸른색 가방도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밤 11시 반쯤 서울 구로구 선관위 건물 복도에 누워있던 이들은 4시간 만에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회원으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날 밤 경남 하동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 건물 뒤편에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부정선거가 없도록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가좌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붙잡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에 완장이나 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선관위의 제지에 불응하다가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이 비화폰으로 소통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경찰에 이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전체 서버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가져오는 임의 제출 형식입니다. 계엄론이 시작 시점으로 꼽히는 지난해 3월 이후 비화폰 통화 내역, 계엄 당일과 계엄 전후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이 주된 확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증거로 낼 예정인데 비화폰 통화 내역이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물증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4차 공판 당시 검찰이 통화 내역도 없이 진술만 믿고 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 사이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 확보되면 이 같은 주장을 탄핵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진행 중인 계엄 후속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내란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 이번 임의 제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할지 미지수인 만큼 영장 발부 요청도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시기로 구분해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법원은 1차 시기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지만 2010년 10월부터 2년 넘게 이어진 2차 주가 조작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통정매매로 인정된 김건희 여사의 7초 매매 의혹이 2차 시기에 포함됩니다. 주포 지시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되면서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다는 의심이 커졌는데 여기 연루된 2차 시기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 씨는 각각 28일과 27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직접 매도 지시를 내리고 김 여사 계좌까지 관리한 인물입니다. 민 씨 역시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이 수상한 거래 내역을 고리로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파고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모두 3명, 조만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소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검찰이 최근 김 여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소득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큰 만큼 주요 인물들의 진술이 바뀌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증거를 이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도중 추락한 해상 초계기는 사고 직전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 지면을 향해 수직 추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군은 사고 1분 전 교신 기록에선 비상 내용이 없었다며 회수한 음성 기록 저장 장치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륙 이후 고도를 높여가던 흰색 항공기. 고도 900피트에 다다랐을 때쯤 순간적으로 기체 몸통이 90도 방향으로 회전하더니 조종석이 지면을 향한 채로 내리꽂힙니다. 해군 해상 초계기 P3CK가 그제 낮 1시 49분 비행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습니다. 비행 도중 활주로를 접촉한 뒤 재상승하는 과정을 3차례 반복하는 이착륙 훈련 중이었는데 두 번째로 이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해군은 사고 1분 전인 낮 1시 48분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에 마지막 교신이 있었는데 활주로를 따라 비행하겠다는 허가 요청만 있었을 뿐 비상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바람은 시속 24km에 유관 비행도 가능할 정도로 기상은 양호했던 상태로 기록됐습니다. 사고기인 P3CK는 미국에서 1966년에 처음 생산돼 동체와 엔진을 사실상 새로 교체한 뒤 2010년에 해군으로 인도됐고 2030년에 퇴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비 주기에 따라 2021년 8월까지 285개 품목을 점검했을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은 일단 사고기와 같은 P3 계열 초계기 비행을 전면 중단하고 구축함과 해상 헬기 등으로 정찰 공백을 메운 뒤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종인 P3 해상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와 조종석 간 대화 기록이 담긴 음성 녹음 저장 장치를 회수해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밤중 인천 청라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전국에선 아파트 화재와 익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9차로 도로 한가운데 빨간색 페라리 차량이 줄에 묶여 있습니다. 견인 크레인은 여러 차례 연결된 줄을 당겨 사고 차량을 들어 올립니다. 인천 청라호수공원 인근 도로에 페라리 차량이 뒤집혀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복된 차량 안엔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그 끼익 소리 나면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엄청 크게 소음이 나가지고 보니까 반대 차선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 아닌 거로 보고 과속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4층 한 세대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부 성환읍에 있는 11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고립돼 있던 주민 16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5명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이렌 울려서 근데 누가 막 문 두드려주더라고요. 바깥에서 웅성웅성거려서 나가봤더니 불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방은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남 여수시 소경도 대합실 인근 해상에선 3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에 의해 구조된 남성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어제 오후 강원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탄 50대를 적발해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 당시 해당 남성은 사무소 직원에게 비행금지 구역인지 몰랐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무단으로 타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 을지로 상가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피해 상가 복구가 가능할지 피해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리고 무너져 내린 건물들 사이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울 을지로 상가 화재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공실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최초 발화 지점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시간 넘게 감식이 진행됐지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계기관들은 1차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도 합동 감식이 진행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에 타버린 상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생기지도 않고 그냥 뛰어서 나왔죠. 하나도 없이 다 타버렸어요. 쟤만 남았어요. 보다. 상인들은 가게를 복구할 수는 있을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 구청이 마음대로 복구 작업을 펼칠 수 없고 사업 시행자와 건물주가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늦게까지 혹시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30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허무하고 답답하고. 관할 구청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 상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상호관세 유예 합의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고 중국은 차별적 조치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30%로 중국은 125%의 대미 관세를 10%로 90일 동안 내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제네바 합의의 뜻을 모은 지 2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다시 미국에 수출하기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hey violated a big part of the agreement we made, and I was very nice to them. I helped them because they were in trouble with the stoppage of a massive amount of business.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But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차별 조치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중단하고 제네바 합의를 함께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항공기 엔진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예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일시 복원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멋진 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The tariffs are so important, and that's why we were so happy with the decision yesterday, where the tariffs continue, because without the tariffs, our nation would be imperiled. 상호관세 논란에 이어 미중 간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관세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 시행에도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수입이 줄면서 상품 소지 적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분기 성장률 반등이 예상됩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 밑돈 수준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관세 정책 여파로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4월 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월 52.2로 일단 하락 흐름을 멈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영향이 본격 반영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물가 부담과 경기 둔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If the large increases in tariffs that have been announced are sustained, they're likely to generate a rise in inf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관세 여파로 수입이 크게 줄면서 4월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폭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4월 고율 관세가 발효된 이후 중국 등에서 수입 물량을 크게 줄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상품 수지 적자폭이 줄면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 넘게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와 법적 리스크 우려 속에 반도체 기술주가 모인 나스닥 지수는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25% 자동차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대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소비와 투자는 물론 전 산업 생산도 감소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는 석 달 만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달, 자동차 대미 수출은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대차그룹 미국 조지아주 공장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이 4.2% 줄면서 5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출도 감소했는데 미국 현지 자동차 특히 전기차 생산 공장 가동이 시작됐고 관세 효과도 일부 혼조된 결과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도 한 달 전 생산이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로 2.9% 줄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전산업 생산이 한 달 전에 비해 0.8% 감소하면서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지표인 소비와 투자도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가 통신기기와 컴퓨터, 일복 등을 중심으로 0.9%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공사 진척도인 건설 기성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국내 산업은 지난 1월 이후 석 달 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1, 4분기 정도에 바텀을 치고 좀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 건설 경기는 지난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그때 굉장히 올랐던 과잉 투자가 특히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가 이제 해소가 하반기에 저점을 찍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냐.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픽업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음식을 가져오고 원하는 술을 미리 주문하는 등 우리 삶 전방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를 앞둔 야구장. 저녁 경기를 충분히 즐기려면 간식은 필수. 인기 메뉴의 경우 긴 줄을 서야 하지만 앱으로 계산을 끝내고 시간을 정하면 바로 음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니까 그게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저희가 요리할 때 그 막 다급함이 좀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여유롭게. 기차를 타기 전에도 간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출발역과 시간을 넣고 빵과 도넛을 미리 주문하면 기다림 없이 매장에서 바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도입된 편의점 픽업 서비스는 이미 자리를 잡고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 중입니다. 최근 동네 편의점에서 사기 어려운 인기주류를 픽업 서비스로 미리 선점하려는 소비자까지 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픽업 서비스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주류를 미리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포장이 완료돼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사항이 빠르게 변하면서 픽업 서비스 같은 디지털 전환은 유통업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소비자 행동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앱으로 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심부름 용역을 시키는 거죠. 기다림 대신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일상을 원하는 소비자들. 유통업계도 그 변화에 발맞춰 더 빠른 일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타이완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국내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예년 양상을 고려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응급진료 환자가 4만 명을 넘어섰는데 전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8월 초까지 17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우려하며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한 해 한국인이 100만 명 이상 찾는 인접국 타이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우리 방역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한 달 동안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밀폐된 실내에서 활동이 많아지면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유행 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할 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임신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을 받을 것도 강조했습니다. 고령층이라든지 면역이 약화 질환자들에 있어서는 전해 바이러스랑 별로 차이가 없이 굉장히 중증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해 드립니다.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공급 현황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폭우에 차량 침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막상 침수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북 안전체험관에서는 실제 상황을 연출해 위기 탈출법을 직접 배워볼 수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양평 하천둔치에 주차된 차량 11대가 집중호우로 침수됐습니다. 굴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장마철 차량 침수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침수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해 차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데 충북 안전체험관에서는 상황을 연출해 비상시 탈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험 차량에 올라타자 차 밖으로 성인 허리 높이만큼 물이 차오릅니다. 힘껏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수압 때문에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 차 안에 물이 충분히 차오르길 기다렸다가 다시 문을 열자 이번엔 어렵지 않게 탈출에 성공합니다. 차 밖 안에 물 높이가 다르면 차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같아지면 수압도 비슷해지면서 손쉽게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비상용 망치나 좌석 머리 받침대 끝부분을 이용해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함께 배웁니다. 방법도 이제 알 것 같고 실제로 차에 물이 차들어오면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차올라서 살짝 무서웠는데 소방관님들이 이렇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일부 차량은 침수로 배터리가 꺼지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동 개폐 장치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폐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차량 내부에 수동 개폐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침수 사고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폭우 시 하천가나 저지대 등의 주차나 이동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파산 위기의 소주 회사를 둘러싼 실화 모티프의 영화 소주전쟁이 개봉했습니다. 초능력자들의 유쾌한 액션 판타지 하이파이브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최근 개봉한 신작을 신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보그룹의 최종 부도를 막아드리겠습니다. 술이 꿀이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대한민국. 파산위기에 놓인 국내 1위 주류 회사를 지키려는 임원 유해진과 회사를 넘보는 글로벌 투자 자문가 이재훈의 우정과 대립을 그린 영화입니다. 표정록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회사가 전부인,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가 모든 자기 삶의 모든 거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국내 장수 소주 브랜드의 인수합병 실화를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배우들의 맛깔나는 연기가 주목됩니다. 수술 받고 뭐 달라진 거 없으세요? 장기 이식으로 우연히 각자 다른 초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초능력을 노리는 악당과 싸우는 슈퍼 히어로물. 영화 과속 스캔들, 써니를 연출했던 강영철 감독의 연출답게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액션이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이게 어설프지만 뭔가 보다 보면은 굉장한 쾌감이 느껴지는 각각의 고유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빛이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극중 초능력자 역을 맡은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논란으로 차질을 빚었다가 4년 만에 스크린에 공개되는 만큼 관객 반응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난 언젠가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니까. 전 세계 최대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국내 첫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지원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배우 김태리, 홍경의 첫 목소리 연기로 화제가 됐습니다. 배우가 상상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어떤 자유로운 그런 호흡들을 좀 캐치하고 싶어 하셨고 제가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몸짓까지 이제 연기를 하니까 너무 신났죠, 사실. 네,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화성으로 떠난 여자 난영과 지구에 남아 음악가를 꿈꾸는 남자 제이의 사랑 이야기를 풋풋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마오리족 문화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서 특별 공연이 열렸는데요.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원웹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 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셋이 유텔셋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뒤
스타링크 코리아와 원웹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환화를 대상으로 전파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파체험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안테나 그리기와 전파 퀴즈 대회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또 병원 이용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공간 전자파 안심 확인 인증 현판도 설치됐습니다. (6월을) 하루 앞둔 오늘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면서 이번 주말엔 집에만 머물긴 아쉬울 듯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지난 4주 대비 교통량 훌쩍 증가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른 시간인 만큼 고속도로 상황 매우 수월합니다. 그래도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10번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교 부근입니다. 현재 도로 보수 작업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 도로까지 굽어 있는 데다가 안개도 살짝 끼어 있습니다. 비상등과 안개등 활용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순천 쪽으로 더 이동하는 길 광양터널 부근 갓길에는 승용차 한 대가 고장나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네요. 사고 나지 않도록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30번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차동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 처리가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5번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쪽으로 의성 부근 보시면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갓길에 서 있으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의 가장 이른 나들이 정체는 52번 광주 원주선 위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원주 방향으로 초월터널 통과를 앞두고 2km 구간 짧지만 꽉 막히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외 구간에서는 대체로 수월하지만 50번 영동선 강릉 쪽으로는 신갈과 원주 분기점에서 길게 막히겠습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입니다. 오늘도 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6도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29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지니까 겉옷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합니다. 볕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출을 피하고 외출을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0.7도, 대구가 11.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세종과 청주, 대전, 대구 모두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과 대선일인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